제2부 읽겠습니다. 2부 1. 겨울이 끝날 무렵 세르바츠키가에서 의사들의 진단회의가 열렸다. 키티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그녀의 쇠약해져가는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는 회의였다. 키티는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녀의 건강은 봄이 다가오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주치의는 그녀에게 간유를, 그 다음엔 철분을, 그 다음엔 질산은을 권했다. 그러나 첫 번째 처방도 두 번째 처방도 세 번째 처방도 아무 효과가 없었다. 그러던 가운데 주치의가 봄에 외국으로 요양을 떠나라고 권하자 세르바츠키가에서는 유명한 의사를 초빙하기로 한 것이다. 나이도 별로 많지 않은 데다 대단한 미남인 이 명의는 환자를 직접 진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처녀의 수치심은 야만 시대의 잔재일 뿐이라느니 그다지 늙지 않은 남자가 젊은 여자의 벗은 몸을 만져보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은 없다느니 주장하면서 특별히 만족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가 이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는 것은 매일 이렇게 해왔고 또 그럴 때 자신이 나쁜 감정을 느끼거나 나쁜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처녀의 수치심이 야만 시대의 잔재일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고까지 생각했던 것이다. 가족들은 의사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모든 의사들이 같은 학교에서 같은 책을 배우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것이 똑같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게다가 몇몇 사람들이 이 명의가 배워먹지 못한 의사라고 말하긴 했지만 공작의 집안과 그 주위 사람들은 어쩐 일인지 오직 그 명의만이 특별한 비법을 알고 오직 그만이 키티를 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었다. 수치심으로 어쩔 줄 몰라 아연실색하게 된 환자를 조심스럽게 진찰하고 두들기던 명의는 손을 정성껏 씻고 응접실에 서서 공작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공작은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이따금씩 헛기침을 하고 이맛살을 찌푸렸다. 경험이 많은 데다 바보도 환자도 아닌 그는 의학을 신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속으로 이 모든 희극에 우라통을 터뜨리고 있었다. 게다가 키티가 병에 걸린 이유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오직 자기뿐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그랬다. 쓸데없이 지저대는 개같으니라고 그는 머릿속으로 사냥꾼들의 언어를 명의에다 갖다 붙이며 딸의 정체에 대한 의사의 수다를 듣고 있었다. 한편 의사는 이 늙은 귀족에 대한 경멸을 간신히 억누르며 자신을 공작의 이해 수준으로 애써 낮추었다. 그는 이 노인과 이야기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으며 이 집의 우두머리는 바로 어머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공작 부인 앞에서 구슬을 뿌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 구슬을 뿌린다는 것은 알랑거리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러시아식 표현입니다. 알랑거리다. 구슬을 뿌리기로 마음먹었다. 마침 그때 공작 부인이 주치의와 함께 응접실로 들어왔다. 공작은 자신이 이 모든 희극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들키지 않도록 애쓰면서 옆으로 비켰다. 공작 부인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녀는 키티 앞에서 죄의식을 느꼈다. 저 선생님, 이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 주세요. 공작 부인이 말했다. 전부 다 말해주세요. 그녀는 희망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술이 떨려 이 질문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저 어떤가요, 선생님? 공작 부인, 일단 동료와 의견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제 견해를 보고할 영광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만 있게 자리를 비켜드릴까요?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공작 부인은 한숨을 쉬며 응접실에서 나갔다. 의사들만 남게 되자 주치의는 벌벌 떨며 폐결핵 초기지만 어쩌고 저쩌고 하며 자신의 견해를 말하기 시작했다. 명의는 그의 말을 듣다가 중간에 자신의 커다란 금시계를 쳐다보았다. 그렇군요. 하지만 주치의는 공손히 입을 다물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결핵 초기를 진단하지 못합니다. 폐에 공동이 생기기 전까지는 명확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의심을 해볼 수는 있죠. 식욕 부진, 신경성 흥분 등 몇몇 징후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폐결핵이 의심되는 시점에서 영양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경우에는 언제나 정신적, 영적인 원인이 숨어 있죠. 주치의는 미묘한 웃음을 지으며 그의 말에 끼어들었다. 그렇죠. 당연한 말입니다. 명의는 다시 시계를 쳐다보며 대답했다. 실례지만 야구자 다리는 완공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비행 돌아서 가야 합니까? 그가 물었다. 아, 완공되었다고요? 그럼 20분 안에 갈 수 있겠군요. 그건 그렇고 아까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까지 이야기했죠. 식욕을 유지하고 신경을 안정시킬 것. 두 문제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니
양 측면에서 모두 치료 효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 여행은? 주치의가 물었다. 난 외국 여행 반대론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폐결핵 초기라면 우리는 그 상태에 대해 진단을 내릴 수도 없을 테고, 그러니 외국 여행은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식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명의는 소젠수로 치료하자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 치료법을 제시한 목적은 아마도 그 방법이 해를 끼칠 리 없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주치의는 그의 말을 공손한 태도로 주의 깊게 끝까지 들었다. 하지만 제가 외국 여행을 권하는 이유는 습관을 바꿀 수 있고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환경에서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머니도 그러기를 바라고, 그가 말했다. 아, 그럼 이 경우에는 다녀오라고 하세요. 다만 독일의 사기꾼들이 해를 끼칠 텐데 제 말을 듣는 편이 그럼 다녀오라고 하십시오. 그는 다시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오, 벌써 시간이 됐군요. 그는 이렇게 말하며 문으로 향했다. 명의는 공작 부인에게 한 번 더 환자를 진찰해야겠다고 말했다. 어머, 한 번 더 진찰하시겠다고요? 어머니는 두려움에 떨며 소리쳤다. 오, 아닙니다. 몇 가지 세부적인 것을 확인하려는 것뿐입니다. 공작 부인. 그럼 이리로 오세요. 어머니는 의사를 데리고 키티가 있는 응접실로 들어갔다. 수척해진 키티는 얼굴을 붉힌 채 수치심을 참느라 눈에는 독특한 빛을 띠고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의사가 들어오자 그녀는 얼굴을 확 붉히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에게는 병인이 치료니 하는 것들이 너무나 어리석은, 심지어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보였다. 그녀에게는 자신을 치료한다는 것이 마치 깨진 꽃병 조각을 이어버리는 것만큼이나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약과 가루약으로 그녀에게서 도대체 무엇을 고치려는 것일까? 하지만 어머니에게 모욕을 줄 수는 없었다. 게다가 어머니는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지 않은가? 아가씨,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명희가 말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맞은편에 앉더니 맥박을 재고는 또다시 따분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질문에 대답을 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일어섰다. 죄송하지만 선생님, 이런 건 정말 아무 소용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똑같은 것을 세 번째 묻고 계세요. 명희는 화를 내지 않았다. 병으로 인한 과민 증상입니다. 키티가 나가버리자 그는 공작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쨌든 진찰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대단히 지적인 여성을 대하듯 공작 부인에게 딸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정의해주고 마실 필요도 없는 물을 마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맺었다. 외국에 가야 할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의사는 마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처럼 깊은 사색에 빠졌다.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다. 외국으로 가긴 가되 사기꾼들을 믿지 말고 모든 일을 자신과 의논하라는 것이었다. 의사가 떠나자 마치 뭔가 즐거운 일이라도 일어난 것 같았다. 어머니는 즐거운 표정으로 딸에게 돌아왔고 키티도 기분이 좋은 척했다. 그녀는 종종, 아니 그 언제나 지금처럼 속마음과 달리 행동해야 했다. 전 정말 건강해요 어머니. 하지만 엄마가 원하시면 가겠어요. 그녀는 곧 떠날 여행에 흥미를 보이려 애쓰면서 출발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2. 의사가 다녀간 뒤 돌리가 찾아왔다. 그녀는 이날 진단회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출산 후 얼마 전에야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도 괄호 속에 그녀는 겨울이 끝날 무렵 딸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도 또한 그녀 자신에게도 많은 슬픔과 근심거리가 있는데도 오늘 결정될 키티의 운명을 알기 위해 젖먹이와 병에 걸린 딸아이를 떼어놓고 일부러 들른 것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녀는 응접실로 들어서자 모자도 벗지 않고 말했다. 다들 명랑하네요. 좋은 결과가 나온 거죠? 사람들은 그녀에게 의사가 말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려 했다. 그러나 의사가 그렇게 오랫동안 매우 유창하게 떠들었는데도 사람들은 그가 말한 내용을 도저히 옮겨 말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외국 여행이 결정된 것에만 모여졌다. 돌리는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가장 좋은 벗인 여동생이 떠나는 것이다. 게다가 그녀의 생활도 즐거운 편이 아니었다. 스테판 아르가지치와 화해를 한 뒤 그와의 관계는 굴욕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안나가 해놓고 간 납땜이 탄탄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가족의 화목도 또다시 똑같은 지점에서 깨지고 말았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스테판 아르가지치는 좀처럼 집에 붙어있지 않았고
집에는 거의 언제나 돈이 없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울지 모른다는 의심이 돌리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녀는 이전에 경험한 질투의 고통이 두려워 마음속에서 의심을 몰아내려 애썼다. 이미 한 번 겪은 질투의 폭발이 더 이상 되풀이 될 리 없었고 남편의 부정을 알아낸다고 해서 그것이 그녀에게 처음 같은 충격을 줄 리도 없었다. 이제 그러한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그녀에게서 가정생활을 앗아갈 뿐이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을 경멸하고 무엇보다 이러한 약점을 지닌 자신을 경멸하면서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었다. 게다가 대가족을 꾸려나가는 일도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젖먹이를 키우는 일도 만만치 않은 데다 부모가 집을 나가기도 하고 지금처럼 아이들 가운데 한 명이 앓기도 했다. 그래, 너희 집안은 어떠니? 어머니가 물었다. 아, 엄마. 어머니에게도 어머니 나름의 슬픔이 많겠죠? 릴리가 계속 아파요. 릴리가 성홍열에 걸린 게 아닐까 걱정이 돼요. 지금은 소식을 들으러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성홍열이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다면 집에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해요. 늙은 공작은 의사가 떠난 뒤 서재에서 나와 돌리의 뺨에 자기의 뺨을 대고 딸과 몇 마디 나눈 뒤 아내를 돌아보았다.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소? 갈 거요? 그럼 난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당신은 집에 남는 편이 좋겠어요. 알렉산드로 안드레이치 아내가 말했다. 좋을 대로 하구려. 엄마, 아빠는 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아요? 키티가 말했다. 함께 가는 편이 아빠에게나 우리에게나 더 즐거울 텐데요. 늙은 공작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 손으로 키티의 머리를 어루만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억지로 웃으며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늘 생각했다. 아버지와 별로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식구 가운데 그 누구보다 자신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아버지라고. 그녀는 막내딸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그리고 그녀가 생각하기에 딸에 대한 사랑이 아버지에게 통찰력을 준 것 같았다.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과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선한 푸른 눈동자와 마주친 지금 그녀에게는 아버지가 그녀를 꿰뚫어 보고 있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생각들을 모조리 알아챈 것만 같았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고 입맞춤을 기대하며 아버지를 향해 몸을 굽혔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녀의 머리를 가볍게 토닥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이 바보 같은 신용은 뭐냐? 이 신용은 여성의 뒷머리에 덧대는 장식용 따은 머리입니다. 이 바보 같은 신용은 뭐냐? 진짜 딸아이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죽은 여자의 머리카락만 어루만지고 있으니. 그런데 돌린카, 넌 어떻게 지내니? 그는 맏딸에게 말을 건넸다. 너희 집 멋쟁이는 요즘 뭘 하고 지내? 별로 하는 일도 없어요, 아빠. 돌리는 남편 이야기임을 알아채고 이렇게 대답했다. 늘 돌아다니기 바쁜 사람이라 저도 그의 얼굴을 거의 못 봐요. 그녀는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띠며 이렇게 덧붙이지 않을 수 없었다. 무슨 소리야? 아직 살림을 매각하러 시골에 가지 않았다는 거냐? 네, 늘 간다고 말만 해요. 정말이냐? 그리고 공작은 자리에 앉으며 아내에게 말했다. 그럼 나도 갈 준비를 하란 말이요. 듣고 있소. 그는 막내딸에게 덧붙였다. 그런데 가차, 너 말이다. 어느 아름다운 날 눈을 떴을 때 이렇게 혼잣말을 해보렴? 그래, 난 정말 건강하고 즐거워. 그러니 예전처럼 아침 일찍 아빠와 서리를 밟으며 산책하러 나가는 거야. 어떠냐? 아버지의 말은 매우 단순한 것 같았지만 키티는 그 말에 들미를 잡힌 범인처럼 허둥대고 당황했다. 그래,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이해하고 계셔. 그래서 이런 말을 통해 설사 부끄럽더라도 스스로 수치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녀는 무엇라고 대답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입을 열려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방에서 뛰쳐나갔다. 그걸 농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작 부인이 남편을 힐난했다. 당신은 언제나 그녀는 비난조의 이야기를 넣어놓기 시작했다. 공작은 꽤 오랫동안 말없이 공작 부인의 질책을 들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심하게 일그러졌다. 저 애가 너무 불쌍해요. 가여운 것. 정말 불쌍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 당신은 저 애가 원인을 암시하는 조그만 말에도 상처를 받는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군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실수를 하다니. 공작 부인이 말했다. 돌리와 공작은 공작 부인의 어조의 변화를 미루어 그녀가 브론스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렇게 추악하고 배은망덕한 인간을 벌하는 법이 없다니 이해가 안 돼요. 못 들어주겠군. 공작은 침울하게 말했다.
그는 안락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려는 듯 하다가 문 앞에서 멈춰섰다. 법은 있어. 그리고 말이야, 당신이 먼저 이 문제를 들쑤시겠다면 나도 당신에게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잘못인지 말하리다. 그건 바로 당신이야. 그 누구도 아닌 당신의 잘못이라고. 그따위 풋내기들을 혼내줄 법은 언제나 있었고 지금도 있어. 그렇고 말고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만 않았더라도 비록 늙은이긴 하지만 내가 그 불안당에게 결투를 신청했을 거야. 그래. 그런데 이제 병을 치료한답시고 돌팔이까지 끌어들이고 있어. 공작은 아직 할 말이 많은 것 같았다. 그러나 공작 부인은 그의 의도를 듣자마자 기가 죽어 후회하기 시작했다.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때면 늘 그랬듯이. 알렉산드로. 그녀는 남편에게 다가가 속삭이듯 말하더니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녀가 울기 시작하자 공작도 입을 다물었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자, 이제 됐어. 그만. 당신도 괴롭다는 걸 알아. 하지만 어쩌겠어? 불행은 더 이상 없을 거야. 당신은 자비로우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그는 이미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자기 손에 느껴지는 부인의 촉촉한 입맞춤에 답하며 이렇게 말하고는 방에서 나갔다. 키티가 울면서 방을 나갈 때부터 돌리는 이미 자신의 모성적이고 가정적인 습성으로 여자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채고는 그 일을 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모자를 벗고 소매를 걷어붙일 듯한 기세로 행동을 준비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공격할 때 그녀는 딸로서 지켜야 할 예의가 허락하는 한 어머니를 말리려 했다. 공작이 화를 터뜨리자 그녀는 침묵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보며 수치심을 느낀 반면 금방 인자함을 되찾은 아버지에게는 부드러운 감정을 느꼈다. 아버지가 방에서 나가자 그녀는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로 했다. 즉 키트에게 가서 그녀를 위로하기로 한 것이다. 엄마, 오래전부터 말씀드리려 했어요. 레빈이 지난번 모스코바에 왔을 때 키트에게 청혼하려 했던 것을 아세요? 그가 스티바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니? 난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럼 혹시 키티가 그거를 거절한 게 아닐까요? 키티가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런저런 일에 대해 전혀 말이 없었어. 그 애는 자존심이 너무 강하잖니? 하지만 모든 일이 그것 때문이란 건 나도 알고 있지.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애가 레빈을 거절했다면 말이에요. 제가 아는 한 그 사람만 없었으면 그 애가 레빈의 청혼을 거절했을 리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너무나 끔찍하게 그 애를 기만했죠. 공작 부인은 자기가 딸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생각하니 너무나 두려웠다. 그래서 그녀는 그만 화를 내고 말았다. 아, 난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다. 요즘엔 다들 자기의 생각대로 살려고 들고 어머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그러고는 엄마, 제가 가보겠어요. 그러렴 내가 늘 맡기라도 했니? 어머니가 말했다. 3. 독일 삭소니아 지방의 고풍스러운 도자기 인형들로 장식한 키티의 조그마하고 예쁜 장밋빛 방. 바로 2달 전에 키티처럼 젊디 젊고 발랄한 그 장밋빛 방으로 들어가면서 돌리는 지난해 키티와 둘이서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 방을 꾸민 일을 떠올렸다. 문 가까이에 놓인 낮은 의자에 앉아 시선을 양탄자 한 구석에 고정시킨 키티를 본 순간 돌리는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키티는 언니를 쳐다보았으나 여전히 싸늘하고 다소 냉혹해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한동안 계속 갇혀 지내야 할 것 같고 너는 우리 집에 올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가 키티 옆에 앉으며 말했다. 너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무슨 얘기? 키티는 깜짝 놀라 고개를 쳐들며 재빨리 물었다. 너의 슬픔에 관해서지? 달리 무슨 얘기를 하겠니? 슬픈 일 없어. 이제 그만해 키티. 내가 모를 것 같아? 난 다 알고 있어. 그러니 내 말을 믿어. 이런 건 너무나 하찮은 일이야. 우리도 다 그런 일을 겪었어. 키티는 침묵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딱딱한 표정이 떠올랐다. 너가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다니 그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돼.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이었다. 그래, 그 사람은 나를 무시했으니까? 키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해, 제발 더 이상 말하지 마. 도대체 누가 너에게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니?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 난 그 사람이 너를 좋아했고 지금도 그럴 거라고 믿어. 하지만
이런 동정이 내겐 더 끔찍해. 키티가 벼랑간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녀는 획 돌아앉아 얼굴을 붉히고는 손에 쥔 벨트의 버커를 왼손으로 쥐었다. 오른손으로 쥐었다 하며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다. 돌리는 동생이 흥분하면 이렇게 손으로 무언가를 졸라매는 버릇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또한 그녀는 동생이 흥분하면 제정신을 잃고서 불쾌하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내뱉는다는 것도 알았다. 그래서 돌리는 동생을 진정시키려 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왜 그래?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느끼게 하고 싶은 거야? 키티가 빠르게 말했다. 내가 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남자에게 빠져서 상사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 언니는 내게 이런 걸 말하고 있어. 언니가 생각하는 건 그건 언니는 날 동정하고 있어. 난 이런 연민이나 위선 같은 건 바라지 않아. 키티, 그렇지 않아. 왜 날 괴롭히는 거야? 난 오히려 난 너가 슬퍼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흥분한 키티의 귀에는 그녀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내겐 슬퍼할 일도 위로받을 일도 없어. 난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를 사랑하는 짓은 절대로 못해.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 한 가지만 묻자. 진실을 말해줘.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동생의 손을 잡고 말했다. 말해봐. 레빈이 너에게 말했니? 레빈을 떠올리게 한 것이 키티의 마지막 자제력을 빼앗은 것 같았다. 그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버크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빠르게 손을 놀리며 말했다. 무엇 때문에 이젠 레빈까지 들먹이는 거야? 어째서 언니가 날 이렇게 괴롭혀야만 하는지 모르겠어. 아까도 말했잖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자존심이 강해서 절대로 언니처럼 살지 않아. 자기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한 남자를 다시 받아주다니. 난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언니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난 못해.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언니를 쳐다보았다. 돌리가 아무 말 없이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자 키티는 방에서 나가려다 말고 문가에 앉아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머리를 숙였다. 2분가량 침묵이 흘렀다. 돌리는 자신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가 늘 느끼던 자신의 수치를 동생이 건드리자 그 굴욕적인 아픔이 더욱 뼈저리게 그녀의 마음을 때렸다. 동생에게 그런 잔인한 말을 듣게 되리라 생각지도 못한 그녀는 동생에게 화가 치밀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옷자락 스치는 소리와 함께 꾹 참았던 흐느낌이 터져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누군가의 손이 아래로부터 그녀의 목을 끌어안았다. 키티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돌링카, 난 너무나 불행해. 키티가 미안한 듯 소리쳤다. 그러고는 눈물에 젖은 아름다운 얼굴을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의 치마폭에 묻었다. 눈물은 두 자매의 소통을 연결하는 기계를 작동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윤활유와도 같았다. 눈물을 쏟은 후 자매는 그들의 마음을 차지한 문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하잘것없는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서로를 이해했다. 키티는 깨달았다. 남편의 배신과 아내의 굴욕에 대해 홧김에 내뱉은 말이 가엾은 언니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도 언니가 자기를 용서했다는 것을. 돌리는 자신이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추측이 옳았음을 확인했다. 즉 키티의 치유되지 않는 고통은 레빈이 그녀에게 청혼한 일과 그녀가 레빈을 거절한 후 브론스키에게 기만당한 일 때문이라는 것. 그녀의 마음은 레빈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편 브론스키를 정오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키티는 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만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해 말했을 뿐이다. 난 전혀 괴롭지 않아. 그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언니는 이해하기 힘들 거야. 내게는 모든 것이 추하고 역겹고 천박하게 보여. 무엇보다 나 자신이 그래. 내가 매사에 얼마나 추악한 생각을 품는지 언니는 상상도 못할 거야. 너가 무슨 추한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 돌리가 웃으며 물었다. 너무나 추하고 천박한 생각들. 차마 언니에게는 말하지 못하겠어. 그건 슬픔도 울적함도 아니야. 그보다 훨씬 나쁜 거야. 마치 내 속에 있는 선한 것이 모두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가장 추한 것만 남은 것 같아. 아,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그녀는 언니의 눈동자에 주저하는 빛이 떠오르는 것을 보며 계속 말을 이었다. 아빠는 방금 내게 말을 꺼냈다가 아빠는 그저 내게 필요한 건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엄마는 나를 무도회에 끌고 다니지. 엄마는 단지 하루빨리 나를 결혼시켜 나에게서 벗어나려고 나를 무도회에 데리고 다니는 것 같아.
나도 이런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도저히 떨칠 수가 없어. 난 신랑감이라는 사람들을 못 보겠어. 그 인간들이 나를 자로 재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전에는 야외복을 입고 어딘가로 가는 일이 그저 즐겁기만 했어. 내 모습을 보며 스스로 감탄하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수치스럽고 의색하기만 해. 아, 그러니 어쩌겠어? 의사는 글쎄, 키티는 말을 더듬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자기에게 이런 변화가 생긴 뒤로 스테판 아르가지치가 불쾌하게 느껴져 견딜 수가 없고 그를 볼 때마다 추잡하고 추악하기 짝이 없는 상상을 떠올리게 된다고 말이다. 그래, 내게는 모든 것이 너무 추악하고 천박하게 보여. 그녀는 말을 계속했다. 이게 바로 나의 병이야. 어쩌면 이 병도 지나갈지 모르지. 그런 생각하지 마. 그렇게 안 돼. 그저 언니네 집에서 아이들하고 있을 때만 기분이 좋아져. 넌 우리 집에 올 수 없잖아? 딱하게 됐네. 아니야, 갈게. 난 성홍리를 알은 적이 있어. 엄마에게 가게 해달라고 부탁할 테야. 키티는 고집을 부려 언니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 후 언니 집에 정말로 성홍렬이 돌아왔고 키티는 성홍렬이 집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병에 걸린 아이들을 보살펴 주었다. 6 아이들은 두 자매의 보살핌으로 무사히 건강을 회복했지만 키티의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세로바츠키 일가는 대제기간에, 이 대제기간은 정교의 교회력에서 순환주일과 부활절 전의 40일을 대제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대제 기간에 외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4. 페테르부르크의 상류층은 사실 한 몸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들 서로서로 잘 알았을 뿐 아니라 서로의 집을 왕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커다란 사회 안에도 그 나름의 분파가 있었다. 안나 아르카지예브나는 세 무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 구성원들과 친분을 쌓고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남편이 몸담고 있는 공직계의 모임으로서 남편의 동료와 부하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모임은 사회적 조건상 가장 잡다하고 변덕스러운 형태의 이합 집산이 벌어지는 곳이었다. 처음에 안나는 그 사람들에게 경건에 가까운 존경심을 품었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을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녀는 이제 시골 사람들이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들 모두를 속속이 알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에게 어떤 버릇과 약점이 있는지, 누구의 부처가 어느 쪽 발을 죄는지도 알았다.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와 그들과 중심 세력관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았다. 그녀는 누가 누구를 어째서 어떻게 지지하는지, 누가 누구와 어떤 문제로 손을 잡고 갈라섰는지 알았다. 그러나 그녀는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의 훈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이고 남성적인 관심사로 묶인 이 모임에 흥미를 느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모임을 피하려 했다. 안나와 가까운 또 다른 모임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에게 출세의 발판이 되어준 모임이었다. 이 모임의 핵심 인물은 바로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이었다. 이 모임은 나이도 지긋하고 아름답지도 않지만 덕망 높고 신앙심 깊은 여성들과 총명하고 학식이 높고 명예를 존중하는 남성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모임에 속한 총명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은 이 모임을 페테르부르크 사회의 양심이라고 불렀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이 모임을 대단히 높이 평가했고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솜씨가 탁월한 안나는 처음 페테르부르크 생활을 할 때 이 모임에서 친구를 몇 명 발견하게 됐다. 그런데 모스크바를 다녀온 지금 이 모임은 그녀에게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녀가 보기에 그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다들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따분하고 어색해서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의 집에도 가급적이면 가지 않으려 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연을 맺고 있는 세 번째 모임은 말 그대로 사교계였다. 무도회, 만찬, 화려한 의상이 있는 사교계. 화류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한 손으로 궁정을 꼭 붙잡고 있는 사교계였던 것이다. 이 모임의 회원들은 자신들이 화류계를 경멸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취향은 화류계와 비슷할 뿐 아니라 똑같기까지 했다. 이 모임과 안나의 관계는 그녀의 사촌 올케인 베시 트베르스카야 공작 부인을 통해 유지됐다. 그녀에게는 연간 12만 루블의 수입이 있었다. 그녀는 안나가 사교계의 모습을 드러낸 후로 안나를 유달리 좋아하며 그녀를 이모저모로 돌봐주었고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의 모임을 비웃으며 안나를 자기 모임으로 끌어들였다.
나도 늙고 추해지면 그렇게 되겠죠? 베시는 말했다. 하지만 당신처럼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그런 양로원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 일러요. 처음에 안나는 가능하면 트베르스카야 공작 부인이 속한 이 사교계를 피하려 했다. 왜냐하면 사교계는 그녀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은 지출을 요구했고 게다가 그녀는 리디아 이바노브나의 모임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스크바에 다녀온 뒤로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그녀는 정신적인 벗들을 피하고 상류사회를 떠나들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브론스키를 만났고 이 만남에서 가슴 설레는 기쁨을 맛보았다. 그녀는 특히 베시의 집에서 브론스키를 자주 만났다. 베시는 브론스키 가문의 사람으로 브론스키의 사촌 누이였다. 브론스키는 안나를 볼 수만 있다면 어디든 나타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떠한 빌미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만날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열차에서 그를 처음 본 그날 그녀에게 찾아든 생동감이 타오르는 것이었다. 그녀 자신도 그를 볼 때마다 자신의 눈동자가 기쁨으로 빛나고 입술이 웃음으로 오므라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기쁨의 표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처음에는 안나도 자기를 쫓아다니는 브론스키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아니, 자신이 그럴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다. 그러나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직후 그를 만나게 되리라 생각했던 파티에서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녀는 자신을 사로잡은 슬픔을 통해 분명히 깨달았다. 자신이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쫓아다니는 것이 전혀 불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이 자기 삶의 유일한 관심사라는 것을. 유명한 여가수가 두 번째 노래를 불렀다. 극장 안에는 상류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와 있었다. 첫 번째 줄의 자기 좌석에서 사촌 누이를 발견한 브론스키는 중간 휴식 시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녀가 있는 특별석으로 들어갔다. 왜 만찬에 오지 않았어요?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투시력은 놀라워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만 들리도록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녀도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페라가 끝난 뒤 우리 집에 오세요. 브론스키는 무언가 물어보고 싶은 듯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녀에게 미소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녀 옆에 앉았다. 난 당신의 조소를 잘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정렬의 성공을 지켜보는 데서 특별한 만족을 느끼던 베시 공작 부인이 계속 말을 이었다. 그 모든 것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나의 사랑스러운 오라버니가 단단히 사로잡혔군요. 사로잡히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브론스키가 특유의 평온하고 선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불만이 있다면 사실 지나칠 정도로 아주 조금만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난 희망을 잃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당신이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친구 편에선 그녀가 모욕을 느끼며 말했다. 우리 서로를 이해해 보기로 하죠.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에서 빛나는 불꽃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난 당신이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있는지 당신 못지않게 잘 알고 있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브론스키는 씩 웃으며 가지런한 치아를 내보였다. 잠깐 실례. 그는 이렇게 덧붙이며 그녀의 손에서 오페라 그라스를 빼앗아 그녀의 드러난 어깨너머로 특별석의 맞은편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내 꼴이 우스워질까 걱정입니다.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베시를 비롯한 사교계의 모든 사람들은 그가 웃음거리로 전락할 모험을 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그는 또한 그 사람들의 눈에는 아가씨나 대체로 자유로운 여성을 사랑하는 불행한 여인의 역이야말로 우습게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혼한 여성을 따라다니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간통에 끌어들이고자 자기의 목숨을 거는 남자의 역. 이 역은 이 사람들의 눈에 아름답고 위대한 것으로 보일 뿐 결코 웃음거리가 될 리 없었다. 그래서 그는 콧수염 밑으로 자신만만하고 쾌활한 미소를 지으며 오페라 그라스를 내려놓고는 사촌 누이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왜 만찬에 오지 않았어요? 그녀가 도취된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에게는 이유를 말하지 않을 수 없군요. 바빴습니다. 무슨 일 때문이냐고요? 백에 하나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일을 들려주죠. 당신은 짐작도 못할 겁니다. 난 그때 어느 남편과 그의 아내를 능욕한 남자를 화해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해시켰나요? 거의. 내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해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다음 중간 휴식 때 오세요. 안 돼요. 난 지금 프랑스 극장으로 가야 합니다. 닐손의 노래는요. 이 말은 크리스탈의 닐손은 스페인 출신의 소프라노 가수이다. 그녀는 1872년에서 85년에 모스크바의 볼쇼이 극장과 페테르부르크의 마린스키 극장 무대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다. 닐손의 노래는요. 대시가 경악스럽다는 데 물었다. 하지만 그녀가 닐손과 다른 여자 합창단원을 구별할 수 있을 리 없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누굴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게 다 그 사람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랍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배시는 누군가에게 들은 그 비슷한 말을 떠올리며 말했다. 자, 그럼 앉아봐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해 줘요.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이건 좀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너무 유쾌한 이야기라 꼭 들려주고 싶군요. 브론스키가 웃음 띤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맞힐걸요. 하긴 그 편이 더 좋아요. 자, 들어봐요. 두 쾌활한 청년이 마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물론 당신 연대의 장교겠죠. 난 장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식사를 끝낸 두 청년이 바꾸어 말하세요. 술에 취한 청년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럴지도. 아무튼 그들은 동료의 집에서 열리는 만찬에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척 들떠 있었죠. 그런데 아름다운 여인이 상마차를 타고 그들을 앞질러 가다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적어도 그들의 눈에는 그 여인이 자기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녀를 뒤쫓아 가죠. 그들은 전속력으로 마차를 몹니다. 놀랍게도 그 미인은 그들이 가기로 한 집의 현관 앞에서 내립니다. 미인은 위층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두 사람이 본 것은 짧은 베일 아래 비친 붉은 입술과 작고 아름다운 발뿐입니다. 당신이 마치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인 것처럼 말하고 있군요. 아, 방금 뭐라고 말했죠? 아무튼 청년들은 동료의 집으로 들어가 송별회에 참석합니다. 송별회에 가면 늘 그렇듯이 그들은 아마 이곳에서도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셔댔을 겁니다. 만찬 도중에 그들은 2층에 누가 사느냐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주인의 하인만 이철에 맘젤이 사느냐는, 이 맘젤은 이 마드모아젤을 러시아식으로 일컫는 호칭입니다. 맘젤이 사느냐는 두 사람이 질문해 이렇게 대꾸합니다. 2층에는 맘젤이 아주 많이 사는 뎁시오. 만찬 후 두 청년은 주인의 서재로 가서 알지도 못하는 여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들은 사랑을 고백한 열정적인 편지를 써서 2층으로 직접 들고 갑니다. 편지로 전혀 납득이 안 될 것 같은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이죠. 어째서 당신은 내게 그처럼 추잡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그들은 배를 울립니다. 그러자 하녀가 나옵니다. 그들은 편지를 건네며 두 사람 다 사랑에 푹 빠져 지금 당장 문 앞에서 죽을 것 같다고 우깁니다. 하녀는 미심쩍어하며 그들과 옥신각신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시지 같은 불수염을 기르고 새우처럼 시뻘건 신사가 나타나 자기 집에는 아내 외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그들을 내쫓습니다. 당신이 그 남자에게 소시지 같은 불수염이 있는지 어떻게 알죠? 좀 들어봐요. 내가 오늘 그 사람들을 화해시키러 다녀왔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여기가 가장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구덕문관과 구덕문관의 아내라는 행복한 부부였던 겁니다. 이것은 뾰트르 대제가 제정한 14관등제 가운데 9번째 관료가 구덕문관입니다. 예, 아내라는 행복한 부부였던 겁니다. 구덕문관이 청년들을 고소해서 내가 중재를 맡게 된 거죠. 중재자라니. 단언하는데 탈레랑도 나와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탈레랑은 샤를 모리스 드 탈레랑 페리고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프랑스의 외교관이자 정치가입니다. 뭐가 힘들었는데요? 자, 들어봐요. 우리는 마땅히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부디 이 불행한 오해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시지를 단 구덕문관의 태도가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기분도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자기의 기분을 말로 드러내자마자 감정이 격해져 무리한 말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난 다시 모든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들의 행동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나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해와 젊은 혈기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것을 당신이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게다가 마침 이 청년들은 막 식사를 끝낸 뒤였습니다.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들은 마음 깊이 후회하고 잘못을 빌고 있습니다. 구덕문관은 다시 누그러졌습니다. 백장님의 말에 동감합니다. 저도 그들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내같이 정숙한 여자가 난폭하고 뻔뻔스러운 풋내기들에게 추격을 당했단 말입니다. 역겨운, 당신도 알다시피 그 자리에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달래야 합니다. 다시 내가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여 모든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찰나 구덕문관이 화를 내면서 얼굴을 붉히고 소시지를 곤두세웁니다. 그러면 난 다시 섬세한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짓거리게 되죠. 아, 당신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요. 배씨는 특별석에 오는 부인에게 웃으며 말을 건넸다. 아, 이분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럼 행운을 빌어요. 그녀는 브론스키에게 부채를 지지하는 자유로운 손가락을 내밀고 어깨를 움직여 약간 위로 올라간 드레스의 윗부분을 내렸다. 그것은 그녀가 무대의 풋라이트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가스등 아래서 그녀의 훤하게 드러난 어깨가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브론스키는 프랑스 극장으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연대장, 설명이 있습니다. 그는 프랑스 극장에서 상연되는 작품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는 그곳에서 연대장을 만나 지난 사흘간 그에게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게 해준 그 중재권에 대해 의논하기로 했다. 그 사건에는 그가 좋아하는 페트리츠키와 얼마 전에 입대한 젊은 케드로프 공작이 개입되어 있었다. 케드로프 공작은 훌륭한 청년이었고 더할 나위 없이 멋진 동료였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 연대의 이익도 개입되었다는 점이다. 두 사람 모두 브론스키의 기병중대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 관리, 즉 구덕문관 벤젠이 영대장을 찾아와 자기 아내를 모욕한 장교들을 고소했다. 벤젠, 그는 반년 전에 결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벤젠의 말에 따르면 그의 젊은 아내는 어머니와 교회에 갔다가 어떤 상황 때문에 몸이 좋지 않아 계속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처음 마주친 쌍마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바로 그때 장교들이 그녀를 뒤쫓아왔고 그녀는 너무 놀란 나머지 몸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 그녀는 계단을 뛰어올라 집으로 들어왔다. 때마침 관청에서 돌아온 벤젠이 벨 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관 밖으로 나갔다. 그는 편지를 든 술 취한 장교들을 보고 그들을 떠밀었다. 그는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 자네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돼. 연대장은 브론스키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페트리츠키는 이제 어쩔 도리가 없어. 한 주도 사고를 치지 않고 넘어가는 적이 없어. 그 관리는 이 문제를 가만두지 않고 계속 밀어붙일 거야. 브론스키는 이 사건이 얼마나 꼴사나운지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결투를 할 수도 없으니 구등관을 달래어 사건을 무마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했다. 연대장이 브론스키를 부른 이유는 그가 고결하고 총명한 사람이며 무엇보다 연대의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상의한 끝에 브론스키가 페트리츠키와 케드로프를 때리고 구덕문관에게 사과하러 가기로 결정했다. 연대장과 브론스키 둘 다 잘 알고 있었다. 브론스키라는 이름과 시종무관의 휘장이 구덕문관을 달리는 데 큰 힘이 되리라는 것 말이다. 사실 이 두 가지 수단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듯 했다. 하지만 중재의 결말은 브론스키의 말대로 아직 의심스러웠다. 프랑스 극장에 도착한 브론스키는 연대장과 함께 로비로 나가 성공인지 실패인지 모를 결말을 알렸다. 곰곰이 생각하던 연대장은 사건을 미해결로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그러고 나서 재미삼아 브론스키에게 구덕문관을 만난 일에 대해 자세히 묻기 시작했다. 그는 브론스키에게서 잠잠해진 구덕문관이 사건의 세세한 정황을 떠올리다 갑자기 화를 낸 일, 브론스키가 능수능란하게 중재를 위한 마지막 한마디를 던진 후 자기는 물러나고 페트리츠키를 앞으로 떠민 일을 들으며 한참 동안 배꼽을 잡고 웃었다. 추잡한 이야기지만 웃을 배 짝이 없군. 아무튼 게드로프가 그 신사와 주먹질을 할 리는 없겠어. 그렇게 심하게 화를 내던가? 그가 웃으면서 이렇게 되물었다. 오늘 클레르가 어떤가? 정말 멋지지 않나?
그는 프랑스의 신인 여배우에 대해 말했다. 아무리 봐도 날마다 새롭게 보인단 말이야. 오직 프랑스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지.